네.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틀 전 구속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 전 지사가 오늘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잠시 후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이 관련 이야기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률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잠시 후면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안 전 지사 영장 심사에 애초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출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각이 될 수도 있겠느냐, 아니면 발부가 될 것이냐는 어떤 가능성을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보통 요건이 사안이 중대하고 또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안이 중대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남도지사 재직실에 수행비서를 추행한 거기 때문에요. 다음에 도주 우려. 이 도주 우려는 안 지사가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지사가 과연 도주할 우려가 있을까? 물론 안 지사가 현재 친구의 컨테이너 박스에 있기 때문에 그 주거가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떤 가족들에 대한 어떤 언론의 취재를 피해가지고 자성의 의미에 있는 거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안 지사가 합의에 의한 거다. 부인하고 있다. 부인하는 것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미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하고 또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아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걸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론의 어떤 눈총이라든가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구속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이 이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면 조사로 끝내고 구속이 되더라도 그냥 자기 본인은 노출되지 않길 바랐을 텐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여론 같은 걸 의식해서 법원도 영장 심사를 연기한 것이고 본인도 그런 여론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안 전 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출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일정한 그 절차를 회피하는 이런 모습 자체는 마치 본인의 뭐 일정한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인상을 그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명박 그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 출석 전에 예를 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서류 심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구속과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셈이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 판사가 적극적으로 영장의 구인장을 다시까지 그 발부하면서 나의 면전 앞에 다시 나타나게 하라. 이 취지는 이 법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즉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제출된 문건과 수사 관계 서류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쨌든 그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하시는 과중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부지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잠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좀 지켜보시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다시 이렇게 출석하기로 마음 바꾸신 이유 무엇입니까? 검찰과 법원이 지금 서울 서부지법 내로 모습을 이제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됐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 어떻게 다시 출석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짤막한 그 입장만 밝히고 법원 내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아까도 저희가 어떻게 심경이 변화가 된 걸까에 대해서 짚어왔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걸 안 드렸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나 이런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됩니다. 법원에서 오늘 실질심사 때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 주거가 어디냐? 안 지사가 주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당신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소명해봐라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추행이다.
이런 혐의로 당신이 영장 범죄 사실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냐 할 겁니다. 안 지사는 우의력은 아니었다. 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은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우의력이라고 느꼈다면은 피해자한테 송구스럽게 죄송합니다. 생각한다. 예. 예. 그리고 증거인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있으면 더 이상 인멸할 우려가 없지 않느냐.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이제 판단하는 그게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도주 우려 없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는 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가 워낙 차이가 많습니다. 구속 상태라면은 내가 내 해명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 보십니까? 뭐 결국은 이제 그 합의 여부에 관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안 지사가 얘기해서 나는 합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소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의 그 실체 여부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그 미행스러운 행위이고 또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질 테고요. 예. 또 양 당사자만이 있는 이와 두 사람만이 아는 이와 같은 관계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안 지사 측의 주장대로 애정 행위의 그 표현인지 아니면 반대쪽의 변호인의 입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또는 자신의 의사에 그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하는 행위인지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이런 같은 것이고 둘만 있는 폐쇄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그 진술의 그 일관성이라든가 진술의 그 구체성 그리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가에 관한 주변의 그 참고인 조사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판사가 이것은 다투어 범직하다 아니면 이것은 무엇인가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 이와 같이 판단할 것인지 결국은 합의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제출한 문건만으로는 판사 스스로도 무엇인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직접 신문에 봄으로써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판정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일부러 구인장까지 발부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그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의 이 방어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구인장까지 발부해서 이렇게 구인하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심증 형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성 관련 범죄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6일 날 영장 심사 때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법원이 다시 날짜를 정하면서까지 출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장 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였거든요. 그때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냥 서류로만 심사를 대체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다시 나가라고 했던 것도 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끊겨졌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소명이 충분히 되었다. 뭐 다스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또는 뇌물에 관한 것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문건 자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문건 자체라고 하는 거 성범죄가 문건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왜냐하면 신체적인 접촉 또는 원하지 않는 언행 또 원하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대한 이렇게 기습 추행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똑 떨어지는 CCTV라든가 문건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미행성을 특수성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본다면 양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직접 면전에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구술주의, 직접주의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판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말로써 한번 실체 진실 여부를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안 나온다 했다가 그럼 판사가 그와 같은 나름대로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오히려 소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변호인의 그 조력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록, 이게 결국에는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냥 그것은 뭐 배제할 수는 저는 없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똑 떨어진 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한 6대 4의 정도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영장 발부가 6이고 기각이 네. 4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 단독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거의 그 판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습니다. 다른 죄와 함께 뭐 사기죄라든가 강금죄라든가 예.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 경우는 있는데 업무상 위력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범죄 중한 정도 상당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 특이하고 상당히 그 애매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지위, 권세를 이용해서 일정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유형령, 무형령을 행사한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인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업무상 위력의 범위와 한계 등을 하나의 판가름하는 네. 이번 그 쭉 사례가 판례 하나의 또 효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6대 4 정도로 그 발부가 될 것임에 좀 의견을 두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범죄 형과 중하다 하더라도 일단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 가능성도 꽤 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뭘 보냐면요. 예.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따지지 그렇습니다. 않나요? 사안은 일단 주시면 사안을 인정하느냐. 근데 사안이라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보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는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느냐. 이 문제는 이 사람을 만약에 불구속했을 경우에 도주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또는 피해자를 갖다가 회유해가지고 협박할 우려가 있거나 이 부분을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심사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한테 뭘 물어보냐면 안 지사한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소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지사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나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다. 라고 소명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소명이 판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이제 판사 재량인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이 구속 여부의 판단은 판사의 어떤 주관적인 것이 많이 좌우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맞는 그렇습니다. 거라 보시는 거고. 예. 근데 도주의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이제 도주한다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한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종족을 감춘다든가의 개념을 떠나서 국내에 있어도 어떤 자명을 한다든지 행적이 좀 오리무중 상태가 되는 것도 그 도주의 우려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다 안 한다로 어떻게 판단하기 쉽지 그렇죠. 않은 부분이잖아요. 예. 제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지사고 공인인데 그리고 이제까지 출석해 왔는데 내가 어디가 도주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주거지가 어디냐. 지금 양평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아니냐. 이거는 주거지가 불안전 염려가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재판기 송달형에 연락이 안 된다. 예. 제가 볼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갖고 검찰은 소명하지 않을까. 근데 안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주거가 부정해서 여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참여한다거나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아마 판사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얘기하신 회유의 부분도 예. 지금 김지은 씨가 굉장히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워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걸 관계적인 거를 고려한다면 밖에서 뭐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라는 그래서 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아마 피해자의 진술이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안 지사가 만약에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되면은 안 지사뿐만 아니라 안 지사의 지인들을 간접적으로 통해 가지고 예. 내가 어떤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또는 합의를 좀 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 지사를 구속을 해 주십시오 하는 피해자의 어떤 의사가 진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범죄 혐의가 얼마큼 소명되느냐,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위력에 의한 판단, 이거 이후에 지금 사실은 이제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언론 매체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3, 제4의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안 지사가 같은 캠프에 있었던 그 여성이었는데 엘리베이터 그 안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뭐 예쁘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안았다든가 예. 또 제4의 그 폭로자는 뭐 예를 들면 아가야, 그죠? 아가야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렇죠. 그 허벅지 부근에 뭐 일정한 기습 뭐 추행을 했다라든가 이것은 영장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다면 혹시 제3, 제4에 대한 일정한 회유라든가 입막음이라든가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사가 생각할 부분도 충분히 그 있는 것이죠. 기소 내용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여론에서 아무래도 들리는 말을 듣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사람의 그 심증 형성이 이제 예.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또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예. 마음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또 뭐냐면 혹시 그 안 지사가 이런 거 보면은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일정한 성추행을 계속한 것은 아니야 이런 막연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입장에서 혹시 상습성 같은 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 습벽으로서 소위 말해 성추행을 했던 뭐 이런 마음 같은 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회유와 종행의 가능성 같은 거 이것이 바로 결국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제 연관되는 것이 그렇다 본다면 도주 우려도 있고 또 주소도 이제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생각할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은 범죄 혐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뭐 증거인멸 가능성 그것은 또 부차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혐의 소명을 어떻게 판단할 예. 것이냐 이것도 시작될 것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판사는 네. 그러한 어떤 선입견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판사가 언론 보도라든가 해가지고 시민단체 의견이라든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하게 되면은 실질 심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는 이것과 관련해서 순수히 지금 구속 불구속의 판단은 이 사람을 갖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 불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걸 검찰이 제출한 소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 지사의 반박, 이걸 갖고 판단해야지 언론 보도라든가 시민단체 압력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법원의 재판이 중후재판, 그러니까 언론 재판이나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검찰이 이제 해서는 두 안 된다고 번째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내용도 아직 공소장에 제출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법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업무상 위력만으로는 영장 발부 사례가 적다라고 아까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지금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사유를 좀 적시를 하면서 강제추행 부분이 좀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업무상 위력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은 감안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고발장의 혐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두 가지였죠.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을 포함시킨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영장에 담을 만한 중요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정황적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것이 뭐 이를테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일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뭐 일정한 일기장에 뭐 적어놨다라든가 아니면 마주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함께 포함시켰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이 혐의 자체가 그 양형은 제일 사실 그 셉니다. 그 10년 이하의 그 징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의 시각은 이거 같습니다. 설령 업무상 위력이 인정이 안 되면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강제추행이 적어도 인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업무상 위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강제추행은 도지사의 이렇게 그 분위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힘을 사용해서 이제 추행을 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힘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할지언인데 도지사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용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논리를 이제 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이 역시 과연 강제 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뭐를 내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점이 되겠죠. 이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검찰 스스로가 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걸 추가로 넣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검찰도 좀 신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상 구속 단계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지금 위력이냐 합의냐 이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단계에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와
그다음에 피고인의 해명과 이걸만 듣고 어떻게 이것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위력이 아닌 합의에 의한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저는 법정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안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도 충분하냐. 아니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가지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있어가지고 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만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무죄 판단을 실질심사 단계에서 한다면은 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 권력에 의한 그 어떤 업무상 위력 가늠은 차치하고 안희정 전 지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만 따진다면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전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유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인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정에서 뭐 피해자의 증언이라든가 관련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판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을 꼭 구속시켜가지고 구속시킬 때 구속을 시켜야만 보복 우려가 없거나 또는 뭐 진술 회유 우려가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 다른 주제를 좀 바꿔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혐의를 좀 벗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해왔다라고 시인을 좀 하면서도 국면이 바뀌는 분위기인데 진실공방 벌이다가 스스로 좀 고소를 취한 이유가 또 이제 호텔 당일 있었던 카드 사용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좀 또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밤에 그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자체가 이제 그 정 의원이 나의 기억을 반추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당일날 그죠? 당일날 그 12월 23일 6시 37분경에 호텔에 가서 사용했던 내 그 신용카드 그것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고소를 이제 취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당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었지만 그죠? 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 내가 그 렉싱턴 호텔에 갔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궁색한 이제 입장으로 지금 정 의원이 지금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 사진의 시간대도 일단 보니까 그 공방이 됐던 건 한두 시였는데 5시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그 위치 기반 앱에 통한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죠. 5시 5분에 그 뉴욕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있었고 5시 30분 7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동시에 처음에 묘사했던 레스토랑의 그 모양새, 예를 들면 하얀 테이블, 창문이 없었던 거 이런 두 가지 그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그 얘기하지 않으면 정봉주 의원이 그야말로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한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또 내가 그 당시 기억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정 의원이 쭉 얘기했던 것이 당일날 이 렉스턴 호텔에 나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쭉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거짓말로 지금 그 드러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 정치적 재기를 앞두고서는 상당히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정 의원이 애초에 해명을 하려면은 2011년 12월 23일 전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그냥 780장의 사진이 5시까지의 사진이다. 이번에 드러난 게 뭐겠습니까? 12월 23일 오후 6시 43분 그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을 자기가 차였다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궁색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냐?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물론 2011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언론사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피해자 A 씨는 뭡니까? 지금 자기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저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뭐 결국엔 무고죄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해서 이 언론사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이제 어제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무고죄 그 요건 자체가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적 처분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미 그 고소를 했기 때문에 범죄의 기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정봉주 의원의 그 얘기처럼 내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난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겠죠. 아마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그 당시엔 기억을 못했지만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그와 같은 카드의 사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무고죄에 대한 의율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포인트는 지금 그 경찰이 분명히 이것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 당일날 2011년 12월 23일 6시 37분에 사용한 카드가 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이것은 쏙 빼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무고죄 혐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좀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해봤습니다만 이틀 전에 이 전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로 인해서 조사가 무산된데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거부 의사를 밝혔네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면은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어차피 검찰에서 지금 자기를 진술한 그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자기가 진술한 부분 외의 진술은 협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진술한 부분과 다른 내용을 또 물어본다면 할 수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면 안 하겠다. 변호사와 아마 그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수 없을 텐데 계속 일단 당분간은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겠죠. 일단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법 절차의 그 하나이고 그 검찰의 임무 자체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영장 만료 기간이 이번 달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연장해서 그 4월 10일까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이 그 보정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더불어서 이 증거의 논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공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보를 뽑아내서 결국은 이 앞뒤의 그 오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자백을 사실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의 목적인데 어쨌든 지금 이것을 이제 아무런 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계속적인 뭐 시도를 할 공산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면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면 상태에서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은 아니냐. 더군다나 대통령 입장에서 진실 규명에 협조한다고 차원에서 만약에 불리한 상황 자체는 진술 거부하는 것을 당연히 보장하겠다. 그런데 적어도 만나서 적어도 대면 조사는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그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다른 가족들과 연계되어 있는 혐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조사를 거부할 수만은 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좀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다른 타인들을 조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나는 지금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검찰은 주변인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족 같은 경우 다 이제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모양새 자체가 계속 주변에 있는 측근, 가족들을 공격적으로 조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가능성은 더 가까워지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계획했던 대로, 뭐 계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도했던 대로 될 공산이 이제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이 어떠한 태도를 이제 취할 것인지. 근데 검찰도 하나의 그 딜레마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다른 공범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범들에 대한 조사 중에서 가족을 다 조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사위와 아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김윤옥 여사 지금 조사는 하는데 조사 장소를 둘러싸고 검찰은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고 김윤옥 여사는 집에서 조사하지 말고 제3의 장소를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이지 조사는 아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의 심경에도 변화가 좀 생겨서 조사에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신분으로 하느냐. 참고인 신분이냐, 뇌물수수 전달의 피의자의 신분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윤옥 여사를 뇌물수수 전달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 사위 아들까지 법정에 내세우겠다라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모든 거를 안고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전부 다 법정에 서게 한다. 라고 하면은 일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또는 재판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반대의 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김윤옥 여사라든가 주변인들이 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에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그 입장을 좀 바꿀 본인이 이제 다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본인한테 모든 것을 좀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본인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근데 김윤옥 여사를 조사 장소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조사한다.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집은 좀 지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조사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방문 조사를 지금 김윤옥 그러한 의사가 아마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김윤옥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느냐, 그래서 기소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과연 어떻게 검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족을 그 우회적으로 좀 뭐 압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결국 이제 증거를 그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 전에 예를 들면 직접 증거를 다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때 그 보여주지 않았던 증거를 새롭게 그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의 그 접근 같은 것이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가족에 관한 그 상황 자체를 이 신문 조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수사의 하나의 그 기법이 그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유죄 협상제도, 플리 바게닝 같은 것이 협상이 안 되지만 실무상에서 사실상의 플리 바게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김윤옥 여사의 같은 경우 만약에 뇌물죄 혐의라고 한다면 그 액수 자체가 무려 1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1억 원 받은 것으로 이미 다 구속이 되었죠. 그러면 이 10억 원에 관해서 일정한 이제 딜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는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범으로 함께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의 일정한 협상 같은 것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부득불 피의자 이 신분인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족에 관한 기소 여부 또는 구속 여부 또는 뇌물액의 그 가액 여부 등에 있어서 일정한 보이지 않는 유죄 협상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소가 사실 뭐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상황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를 그에 대한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어떤 여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수용할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가족 전부를 법정에다가 그것도 전직 대통령 일가족 전부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검찰의
기소권에 좀 남용 아니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가혹하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의 어떤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인욱 여사를 지금 시점에서 입건이나 기소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재판에서 하는 과정에 증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그러한 김인욱 여사에 대한 어떤 조사는 저는 검찰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검찰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그 증거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계재단 그 소유죠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비자금 출금 전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대선 자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뭐 예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구속 기간이 만기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럼 예. 공소장에 그 지금 대선 자금 그것까지 포함시키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유죄 판결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장 좀 중심될 만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선 자금 수사는 지금 이 전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이게 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마 나중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기소는 기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자기가 감춰놓던 어떤 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은 공소 제기한 후에 오히려 거기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 6개월 안에 모든 수사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당 부분은 뒤로 빼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개월 후에 만약에 입증이 안 되게 되면, 재판이 안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죄명 자체를 확보할 가능성, 뭐 이것이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지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와 같은 영장 재발부를 통한 추가 기소가 만약 있게 되면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혐의 한 18가지 이후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알파, 이것을 사실은 이제 검찰이 보이고 있지 않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처럼 이렇게 활용할 공상 같은 거, 이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뭐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